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월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3월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긴 연휴를 마치고 시작한 한 주가 벌써 끝났습니다. 모두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동향 돋보기, 오늘은 또 이제 최신 이슈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최근 경제 이슈들 정말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슈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우리 경제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이제 세금 이슈들 그리고 국제 이슈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이슈들을 많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 돋보기에서도 경제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경제 돋보기 오늘의 동향 돋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며칠 전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한중 FTA로 개방되는 분야와 보호되는 분야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25일 가서명되면서 연내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 이어서 중국까지 글로벌 3대 네트워크와 FTA를 체결하면서 FTA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13억 명의 인구인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산업계에 전무후무한 파급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 철폐에 따라서 업종별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한중 FTA 양허안을 토대로 업종별 상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장 20년 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자유화율 기준으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를 개방합니다. 그만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 패션, 기능성 의류, 그리고 가전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시장, 철강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냉연 강판과 스테인리스 열연 강판, 후판 등을 개방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개방해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다만 자국 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 아연 도금 강판, 그리고 전기 강판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은 개방해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중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페루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 양허 대상으로 미뤘고 상하수도로 사용되는 주철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중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차이 나는 교역 현황을 고려해서 중국은 일부 첨단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온 교환 수지, 고흡수성 수지, 그리고 폴리우레탄 등의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반면 자국 내 신설, 증설 제품인 PX와 TPA 등 이런 제품들은 양허 제외하거나 부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인 소산에틸과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은 제외했고요. 대기업이 많이 생산하고 중소 플라스틱 고무업체가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개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섬유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섬유 분야도 역시 중국과의 교역이 참 많은 품목인데요.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직물류와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유망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섬유 육성 정책에 따라서 화섬사는 양호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순면사, 의류,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 감축하거나 양호 제외했는데요.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양호해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 철폐 과제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아직 개방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를 원했고 국내 자동차 기업은 이미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전기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가전제품과 2차 전지, OLED 패널 등은 장기 철폐 혹은 양호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최근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LCD 패널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1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품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제 생활용품, 우리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중국은 생활용품 가운데 콘택트 렌즈와 주방용 유리 제품 등을 포함한 대부분을 개방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 관세 철폐로 남겨뒀고요. 농수산 분야에서는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유화했죠. 냉동고기와 과실류, 채소류, 그리고 김과 미역, 전복, 넙치, 해삼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을 10년 내 조기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 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 개방합니다. 우리는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오징어와 넙치, 멸치, 갈치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은 모두 양호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먹을거리에서는 품목수로는 많이 개방을 했지만 민감한 부분은 장기 혹은 제외로 남겨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FTA로 중국의 시장이 열리는 분야, 그리고 우리의 시장이 열리는 분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산업별로 미칠 영향이 다 다를 텐데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살펴보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용어, 일단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죠. 한국에만 있는 이른바 콩글리시 표현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이런 건물을 스튜디오 아파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피스 빌딩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낮에는 사무 또는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까지 가능하도록 한 건물입니다. 바로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받아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즉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갖고 있더라도 1가구 2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돼서 집주인은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결국 전입신고 기록이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별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 1순위 자격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려면 분양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85년부터입니다. 당시 고려개발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분양한 17층짜리 성집 빌딩이 오피스텔의 효시입니다. 사무실로만 짓는 것보다 주택으로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잘 팔릴 것으로 업체 측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는 1986년 8월, 바로 다음 해에 건축법에 허용 조항이 신설되면서 통용됐습니다. 이후 마포구에 고려 아카데미텔, 삼창 프라자 등이 들어서면서 오피스텔 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0년 전후에는 종로와 강남 등 도심 일대에 오피스텔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오피스텔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관련 규제를 다시 풀어나가면서 이런 수차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오피스텔의 가격과 공급량이 온탕과 냉탕을 계속해서 오갔고요. 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고 자금난이 심해지자 규제 빗장을 잇따라 풀었습니다. 오피스텔의 다당난방을 허용하지 않던 정부가 2009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의 난방을 허용했고요. 이후 2010년 준주택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 준주택이란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마련한 개념인데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건물을 뜻합니다. 오피스텔 역시 여기에 해당되고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도 이 준주택에 속합니다. 이런 규제 완화책에 힘입어서 2010년 13,300여 실에 불과했던 오피스텔 분양 물량이 최근 4년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2011년에는 3만 4천여 실이 분양됐고요. 2012년 4만 7천여 실, 2013년 3만 9,200여 실이 분양된 이후 지난해에는 4만여 실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오피스텔에서는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놓으면 따박따박 월별로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비교적 주택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물량이 너무 많으면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미분양과 공실이 생기고 임대 수익률이 떨어져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은행 금리가 연 1, 2% 선에 불과한 데 반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은 연 5, 6%를 기대할 수가 있죠. 특히 과거 원룸형 위주 설계에서 벗어나서 방 두세 개를 갖춘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 중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은 기존의 원룸 형태를 벗어나서 아파트를 닮아가는 추세입니다.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복층이나 테라스 등 다양한 특화 설계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전략인 셈입니다. 최근 주택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중소형 규모의 오피스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죠. 오피스텔 아파트 따라잡기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피스텔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과는 다른 시선을 받고 있다고 지금 소개해드렸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도 늘었지만 매력적인 투자처로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오피스텔 시장 어떤 모습 보일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였습니다.
경제에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이용해 나들이 가실 만한 장소들 소개해드리는 금요일이죠. 오늘은 다가올 봄에 다녀오실 만한 전시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주 수요일에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시 설명 프로그램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3월에는 이번 2월에 개막한 특별전시 빛의 예술 보헤미아 유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 전시에서는 체코가 자랑하는 보헤미아 유리를 중심으로 체코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34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실로 가보면 고대 로마 제국의 화려한 도시 문화를 간직하는 폼페이 유적을 조명한 전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 문화와 폼페이에 대한 해설도 매주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마 전시로는 중국의 옛 명필들의 글씨를 담은 법첩을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예의 길잡이 중국 법첩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3월 4일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상설전시관에서는 3월 4일에 조선 선비문화의 유산 사랑방과 한글과 활자, 그리고 같은 달 11일에는 신안선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가 진행되고요. 18일에는 청동기 시대의 농경, 25일에는 이수미 교육과 과장이 직접 진행하는 화가가 그린 겨울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이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들 그리고 큐레이터와의 대화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4월에 열릴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 서울모터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2015 서울모터쇼의 준비 현황과 참가 업체, 그리고 전시 품목 등이 공개됐습니다. 2015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라는 주제 아래 오는 4월 2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총 열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완성차 업체로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가 9개, 수입차 브랜드 24개 등 모두 33개 브랜드가 참가합니다. 이 중 람보르기니와 선롱버스 등 5개사는 이번에 최초로 참여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부품 및 용품 회사, 그리고 튜닝 회사, 그리고 이륜차 회사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고요. 신차의 경우에는 총 33대가 서울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완성차 총 350여 대가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특별한 점, 바로 한쪽에 마련된 튜닝 및 자동차 생활 문화관에 있습니다. 튜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요. 친환경차와 자동차 안전운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협업을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 패션 융합관, 그리고 브릴리언트 메모리전 등으로 꾸며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모터쇼 기간 중에는 자동차 디자인을 주제로 카를로 팔라자니 전 페라리 디자이너, 그리고 데일 헤로우 영국 왕립예술학교 자동차 디자인 학장 등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카 이즈 아트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는 관람객들이 자동차에 접목된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과 감성, 장인정신과 철학 등 다양한 자동차의 예술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2015 서울 모터쇼의 입장료는 일반인 및 대학생은 만원, 초중고생은 7,000원인데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봄이 다가오면서 가볼 만한 전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시들 미리미리 계획 세우셔서 활기찬 봄나들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에서 가볼 만한 전시들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해볼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2015년 성장률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25% 정도에 예상되고요. 이 중 화장품 이익 성장률이 34%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급증하는 중국인 수요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들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면세점 추가 출점 여력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과 대비해서 국내외 면세 카운터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인의 역직구 수요에도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T몰에 입점하면서 LG생활건강의 매출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급증하는 온라인 화장품 수요는 더 페이스샵을 온라인몰로 만들어서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변하는 화장품 채널 변화에 LG생활건강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화장품뿐만이 아닙니다. 실적과 주가에 부담이 되어 왔던 타 부문, 음료수와 생활용품이 있죠. 이 부분에서도 경쟁 완화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세제류의 경쟁 프로모션 부담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런데 섬유유연제 2위 업체인 피존이 경영권이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수익성에 시달리던 업체들의 경쟁 완화로 1위 업체인 LG생활건강의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음료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과 이익 모두 음료 부분이 참 부진했습니다. 최근 1위 업체 롯데칠성이 하지만 이제 저가 경쟁보다는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 강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생활건강의 음료 부분도 조금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생활건강의 주가 2015년 기준 퍼 23배로 동종업계 평균인 37배보다 35% 정도 할인된 상황입니다. 화장품 이익 기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할인 요인이었던 생활용품과 음료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할인 해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LG생활건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시는 고은 시인의 시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고은 시인은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인이죠. 지금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좋은 시들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는 고은 시인의 짧은 시 모음집,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에 담긴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순간의 꽃, 고은. 실컷 태양을 쳐다보다가 소경이 되어버리고 싶은 때가 왜 없겠는가. 그대를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였다. 이웃을 사랑한다며 세상을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고 말았다. 시궁창 미나리밭 반머리 개구리들이 울고 있다. 그대를 사랑한다며 이웃을 사랑한다며 결국 나를 사랑하고 말았다고 시인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남을 위하기 위해서 했던 말과 행동이 사실은 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때 가끔 있으실 겁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에 남을 상처 주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설날 명절에 졸업과 입학,
취업 시즌까지 겹쳐 있어서 2월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알찬 경제 지식과 또 편안한 마음을 주는 문화 정보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